네, 안녕하세요. 휴일은 잘 쉬고 계신가요? 다시, 그죠?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밴드 회원님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할 때 뭐든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왜 나는 매수를 하고 왜 나는 매도를 하는지. 또, 그죠? 우리 이제 회원님들 요즘 질문 제일 많이 오는 게 그거예요. 뭐 살까요? 뭐 사면 돼요? 그 질문 제일 많죠? 근데 어쨌거나 1월 달은, 그죠? 1월 달은 박자를 잘 맞췄어요. 1월 달은 인공지능, 2월 달은 반도체. 어쨌든 여기까지는 흐름을 잘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을 못한 종목들은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고 이 종목들은 나름대로 핫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올해 시작은 좀 잘 맞췄다. 그러다 보니 또 현금이 쭉 팔고 나니까 보유 종목은 축소되고, 그죠? 현금이 많으니까 또 막 고민을 해요. 뭐든지 사고 싶었어. 그죠? 초보들의 아니면 일반 개미들의 습성이죠. 돈만 있으면, 그죠? 주식 사고 싶은 거. 매도하자마자 체결되었습니다. 소리 딱 들리자마자 본능적으로 뭔가를 사야 되는, 그죠? 그런 발동하는 지름신이 막 강림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요. 사케다 전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휴식. 그렇죠. 휴식. 항상 휴식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약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사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은 급할 거 없다. 지금은 지켜보는 시기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 주 전략을 또 짜보자.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주식시장을 또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해를 해야 또 다음 주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돈 있으니까 주식 사고 내 장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면 항상 이제 고난의 길로 가는 거죠. 내가 현금을 들고 있어도요. 현금을 들고 있는데 다른 종목이 쫙 다 빠져버리면 그건 역시도 돈을 버는 거라 그랬죠. 반드시 주식을요. 매수를 해야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내가 10,000원에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아니다 싶어서 참았어요. 참았는데 10,000원에 보는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래 이게 9,000원까지 왔다. 그러면 내가 9,000원에 사게 되면 요건 역시도 1,000원을 버는 거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큰 어떤 숲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그죠? 큰 흐름을 먼저 짚는 게 우선이다 그랬잖아요. 하면, 큰 산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자.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산에 대한 어떤 문제는 좀 이따 거론을 하고, 먼저 숲을 한번 봅시다. 숲. 지금 현재 숲은 어떻느냐? 약간 불안하죠.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했을 때 가장 빨리, 그죠? 나타나는 신호가 뭐랬어요? 환율이라 그랬죠. 환율. 그리고 요즘은 우리 기타장님도 바로 질문하죠. 요거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그죠? 환율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맨날 내 주식 사놓고 내 주식만 오르나 떨어지나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큰 흐름을 봐야 된다. 근데 환율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는 것은 그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좀 고수의 길로 점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이 환율을 볼 때도요. 약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시장을 이래 바라볼 때는요. 달러를 보는 거예요. 달러의 흐름을 보는 거지
원화의 움직임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만 쳐다보고 원화의 움직임을 보면 큰 어떤 숲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무조건 주체다.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냐. 달러가 강하니까 원화가 약세를 띠는 거지. 원화가 약세니까 달러가 강하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객 전도 이거 되면 안 된다. 항상 중심은 달러다. 그리고 여러 화폐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보면 확률은 점점 높아지겠죠. 근데 어쨌거나 달러는 지금 약간 위험해요. 지금 1299원에 마감했죠. 뭐 대충 제 기준에서 보면 한 1200, 그죠? 1200 한 70원. 1200 한 70원 이 선부터 약간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환율이 1270원 진입하면서부터는 제가 주식 사지 말자고 계속 지켜보는 게 낫다. 지금 계속 대기 갖고 있는 종목만 대응합시다. 계속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1270원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켜보자 했는데 일단은 뭐 한 1290원까지도 보고 그런데 어쨌거나 심리적인 1300원 아래에 그러니까 1300원만 돌파 안 하면 그나마 좀 봐줄만 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 근데 어쨌든 환율은 지금 딱 카트라인에 걸려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뭔가 위험이 터질 수도 있다. 환율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환율이 다시 1270원대 알로 떨어지고 이 부분을 지켜봐야 돼요. 그전에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종목이든지. 이럴 때는요. 그냥 갖고 있는 종목만 쳐다보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떤 미리 미루어 짐작, 해석,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만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음 주에 발려야 될 것은 분명히 환율을 봐야 돼요. 달러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보고 여기에서 다시 하락 반전을 하면 앞전에 그죠? 한 145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쭉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지금 잠깐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는 기술적 반등 이 정도로 치부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적으로 뭔가 다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 주에 또 중요 이벤트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첫째는 환율을 무조건 봐야 된다. 그런 부분. 두 번째는요. 요즘 그 장이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자고 일어나면 그죠? 어떤 기사. 근데 요즘 그 나오는 기사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왜? 지금은 파월이나 연준 뭐 이쪽 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래 많이 없다 했잖아요. 금리 인상 카드도 이제 다 썼다고. 그진 한계에 봉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총알 한 발, 두 발은 아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시장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과정을 보세요. 그죠?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숨가쁘게 막 달려왔잖아요. 시장한테 물어봐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막 단행.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시장한테 물어보죠. 어르고 달래죠. 왜 그럴까요? 이제 총알 다 소진했어요. 다다다다다다 쏘다 보니까 마지막 한 발, 두 발 남았어요. 그거는 아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알은 더 이상 쏘지는 못하니까 말로, 입으로 이제 엄포를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또 총 쏜다. 지금 그런 단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 질문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밴드 회원님들이 그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파월은 그렇다 치고 왜 자고 나면 이놈 저놈 다 한마디씩 해요. 그리고 그 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거 참 좋은 질문이죠. 뭔가 깨우치고 뭔가 조금씩 기사나 뭔가를 보면 모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요, 공부를 하려고 생각이 들 때 뭔가 보이고, 보인다는 것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비로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방장 혼자서 맨날 이렇다 저렇다 막 떠들어 본들 아무 소용없어요. 본인이 궁금해야 비로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간만에 그죠? 고급진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파월 빼고 가면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 보면 뭐 누가 뭐라 했다 누가 뭐라 했다 그거는요 FOMC 이쪽에서 주체가 될 때 여기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12명이에요. 12명. 12명이 항상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 멤버들은요. 그러니까 연준 이사회 회원이 7명이에요. 7명. 그 사람은 연준 이사회 회원 7명은 딱 말뚝.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미국은 연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연방. 그러니까 많은 주들이 독립적인 어떤 그런 주체권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쭉 합쳐진 어떤 구성 요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어떤 연방은행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연방준비은행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은행이 어떤 회원이 12군데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12개 중에서 한 곳은 예외로 우리로 뭐 굳이 표현하면 한국은행 한 그 정도. 은행이라고 다 똑같은 은행 아니잖아요. 한국은행은 특수은행 분류하듯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특권을 줘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사회 회원 7명 플러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1명 플러스 나머지는 각 주에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11명이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회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4명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연임을 해요. 그래서 여기 토탈 12명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파월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한마디씩 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자고 일라면 누가 한마디 하고 자고 일라면 누가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쭉 올랐다 쭉 떨어졌다 쭉 올랐다 쭉 떨어졌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왕창 올라서 이래 보니까 인플레이션 뭐 이거 무시하고 뭐 경기가 엄청나게 강해 노 랜딩 하면서 확 급등을 하죠. 또 자고 올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해가 또 주가 확 떨어지죠. 그게 막 반복이라는 거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여는 총재 리치먼드가 금리 0.25 해도 충분할 것 같아.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뭐 하니까 주가가 와 만세를 불러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또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이 리셀 버먼이 그래요. 야 인플레이션 장난 아닌데 여기에서 조금 방심하면 인플레이션한테 또 얻어 터질 수도 있어. 이럴 때는 뭐 3월달, 5월달, 6월달 금리 팍팍팍 올려야 돼. 그래야 인플레이션 한 방에 끈짝 수 있다. 강경 발언하니까 또 주가가 확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은요 비둘기파, 매파 막 정해놨지만 이 사람들의 역할은 결국은 뭐냐면 미국 경제를 살리자는 거예요. 미국이 잘 되도록 미국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인데 각자 역할이에요. 애가 공부를 안 한다고 아빠도 때리패고 엄마도 때리패고 누나도 때리패고 그 애가 견디네요? 집 나가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이놈 새끼 공부 안 해 혼내면 그죠? 엄마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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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오늘 술 한잔 드셨어. 그래도 어쨌든 니도 공부 좀 해라. 달래고 그러면 또 누나가 와가지고 야 기분도 나쁜데 누나가 마라탕 한번 쏠게. 마라탕 한잔 하자. 이래야 또 풀어주고 이래야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리치먼드나 미셸 버먼이나 이 사람들의 역할들이 그 흐름에 맞추는 거예요. 과열됐다 싶으면 좀 잠재우고 너무 처진다 싶으면 또 분위기 띄우고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과열되면, 그죠? 과열되면 주식시장이 확 불붙다가 화랑장으로 돌변하면 또 인플레이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조짐이. 그래서 너무 화랑으로 간다 싶으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전처럼 에라이 금리 인상 단행은 못한다 했잖아요. 왜 못하느냐? 그죠? 왜 못하느냐? 그것도 앞전에 그죠? 공부했죠? 미국이란 것은 정책금리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정책금리. 무턱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정해둬요. 그럼 이 정책금리는 지금 5.25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미 시장은 5.25까지는 다 감당하고 있어요. 뭐 5.25? 뭐 그 정도는 다 예상하고 있잖아. 뭐 그 정도는 충분해. 이 정도까지는 이미 주식시장이 다 어느 정도는 뭐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정책금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책금리에서 계속 조금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5.25 마지노선까지 다 달았다. 총알이 한 2방, 3방 남았다는 거죠. 0.25 올려버리고 나면 3, 5, 6 달아서 0.25 빵빵빵 올리고 나면 정책금리에 도달해버리면 이후에 7, 8, 9 하반기 남아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정책금리를 상향시키고 여기서 돌파해서 또 올려버린다?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러면 혼란이 생겨요. 혼란. 그래서 항상 방향을 두고 기준을 대고 그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가는 게 좋은 거지. 어떤 원칙을 정해두고 수시로 왔다 갔다. 원칙이 흔들리면 금융, 주식, 모든 근간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정책금리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립서비스, 입으로밖에 못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기사에서 뭐 이 사람이 누가 뭐라 했다 해서 거기서 화들짝 놀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장이 화들짝 놀라죠. 엉망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그 기관 때문에, 기관. 우리나라 기관 요즘 하는 행태 보면요. 개미만도 못하죠. 그죠? 하는 행동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조조군사. 죽는 거는 조조군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가서 한 3만 명한테 얻어 터지고 쫓겨오고 그게 조조군사. 그죠? 얘네들이 왜 이래요? 지도자가 없죠. 훌륭한 장군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관들이 연기금이 운영하는 돈은 천문학적이죠. 엄청난 돈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외국인들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있죠. 그 말은 우리 이 연기금이나 기관에는 훌륭한 지도자, 장군이 없어요. 오합지졸.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100만 명 군대가, 기관이 3만 명 외인 별동대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놀림 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들의 요즘 반응 속도가 개미만도 못해요. 그만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어떤 기사 하나 떡 내면 제일 빨리 반응하고 도망가는 게 기관이죠. 조금만 뭐 하면 훅 팔고, 조금만 훅 팔고. 그런데 이 기관이 하는 행태는요, 연기금이 기본적으로는 딱 룰을 정해놨어요. 국내 주식시장의 비중은 축소하고 외국의 비중을 늘리겠다. 이게 이제 원칙을, 이런 거를 정해놨어요. 근데 이게 뭐 털렸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뭐 이게 운용 방침이 그러면 안 돼.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 과정을 보면 개판이라는 거죠. 국내 주식 주 팔아가지고 미국 가서 대부분 다, 그죠? 테슬라 사고 있죠. 테슬람이라고, 그죠? 테슬라 신도, 테슬람이라고 할 만큼 테슬라를 막 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미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싫은 게 아니죠. 누구가 토론을 하다 보면 테슬라가 뭐 시총이 얼마고 뭐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 해요. 그러면 저는 한 번씩 그래요. 테슬라 타봤냐고.
테슬라 타봤어요? 테슬라가 뭐 하는 회사죠? 차 만드는 회사죠? 그럼 차를 잘 만들어야 되죠? 근데 테슬라 차를 타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 주가 차트 쭉 꺼놓고 고점 저점 얼마 반등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테슬라 차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 제가 테슬라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테슬라 자동차의 품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돈 주고 사? 이 회사의 미래는 없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회사를 연기금이 사니까 저는 그냥 한심하게 보는 거죠. 뭐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움직임은 그렇다. 그러니까 기관이 너무 가볍게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기관의 역할은 왜 기관을 기관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기관의 역할은요. 주식 투자를 열심히 사고 팔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기관의 첫째 역할은 중후함, 안정감, 주식시장에 어떤 쓰나미가 닥쳐도 딱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어렵고 힘들 때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기관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실종, 그런 모습은 아예 볼 수도 없어요. 그거 언제적 그랬지? 안악하고 20년 전에 잠깐 본 것 같아. 한 25년 전에 기관이라고 있었대. 그때 기관의 역할은 이랬대. 그 정도로 풍문으로 전해오는 정도. 요즘 기관은 뭐 동학개미나 기관이나 참 하는 거 보면 한심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막 주식시장이 들쑥날쑥 난리를 치게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나은 거는요. 지금 장의 움직임을 이래 보면 살아는 있어요. 장이 정말 죽으려고 하면 호재는 안 먹히고 악재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호재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악재는 어느 정도 버티내고 있어요. 꼬물꼬물 버틴다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좋은 신호다. 그렇지만 치고 나가지도 못해요.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끝까지 버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시장은 결국 어떻게 지수에 대한 부담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요즘은 개별 종목 장세로 계속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한번 가고 반도체 가고 전기차는 약간 그죠 특수한 경우죠. 전기차가 몰로 가는 경우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뭐죠? 전기차도 보면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죠? 그전 같은 분위기가 아니죠. 결국 뭐냐? 뭐 포드나 이런 쪽에서 불을 지피죠. 소재가 있어요. 전기차는 소재,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뭐 삼성 SDI나 뭐 LG 뭐 그 NH솔루션이나 SK나 이런 쪽에 이 소재를 납품하면 이 회사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뭐 테슬라나 포드나 이쪽에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딱 체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체계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죠. 어떻게 해요? 테슬라가 뭐래요? 이 배터리 셀, 그러니까 뭐 삼성 SDI 아니면 LG NH솔루션, 뭐 SK 얘 빼버리고 바로 이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기업한테 바로 전화하죠. 너가 우리한테 납품해라. 우리가 직접 배터리 만들어서 쓸게. 얘네들이 김밥 장수인데 김밥 장수고 시장에서 재료를 사가 김밥을 만들어가 김밥을 팔았는데 테슬라가 김밥 장수 빼버리고 김밥 천국 너희는 빠져. 바로 시장에 연락해가 앞으로 네가 소세지, 당근, 시금치 내한테 직접 납품해라. 내가 직접 김밥 앞으로는 말아가지고 팔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테슬라도 포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 기업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알 먹고죠. 기존에 뭐 LG나 삼성이나 SK한테도 팔고 갑자기 또 테슬라나 포드가 또 재료를 막 사겠대요. 그러니까 얘네들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여 파나
좋은 거죠. 그래, 너희들 싸워라. 그러다 보니까 때 아닌 이 재료,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서 소재 분야, 이쪽이 막 갑자기 막 훅 그냥 어떤 테마가 형성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어요. 장을 보면. 그래서 지수가 못 가니까 결국은 자꾸 시장은 테마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같다, 반도체 같다, 전기차 같다, 또 뭘로 옮겨갈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 어떤 테마를 빨리 찾고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세를 노리고 지금은 이런 빠른 대응,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수가 막 꾸역꾸역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게릴라 전법,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당분간은 그럴 공산이 좀 크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 다음 주 2월 달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중요 이벤트 있죠. 지수, 내가 어떤 장을 판단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내가 왜 나는 장을 좋게 본다. 왜 나쁘게 본다. 좋게 보면 주식 비중을 늘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쁘게 본다 하면 점점 주식 비중을 또 줄여야 되고. 좋다, 나쁘다 개념은 결국 예상이죠, 예상.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예상을 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뭐 내가 앞으로 나빠질 거야 해가지고 주식을 100%다 팔고 100% 현금화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제 경험은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주식을 갖고 가는 게 맞아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도 들고 가는 게 맞아요. 왜? 주시장은 아무도 모르니까.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100% 현금화 시켰는데 주시장이 자꾸 올라가 봐요. 그거는 완전히 패닉에 빠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식을 다시 제대로 흐름을 못 타요. 왜? 나는 10,000원에 다 팔았는데 지금은 전부 13,000원, 4,000원 하는데 30, 40%더 높은 가격을 주고 뛰든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비중은 갖고 시장을 이래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뭐 회원님들한테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뭐 이런 표현 잘 안 하죠. 항상 큰 숲을 설명을 해줘요. 좋다, 나쁘다 제가 판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잣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중요 이벤트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그 월요일은, 그죠? 월요일은 미국 시장 휴장이죠. 뭐죠? 그 대통령의 날, 임금님의 날. 그러니까 월요일은 휴장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게 2월 22일. 2월 22일은 또 우리 주식쟁이들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 날은 또 신경을 곤두 써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날. 2월 22일은 무슨 날? FOMC 회의록을 공개하는 날. 이 날은요, 엄청나게 많은 점을 씻어요. 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주니까. 그런데 2월 20일 날 FOMC 회의록을 공개. FOMC 회의록을 왜 공개해요? 그 회의록이 뭐예요? 한 번도 고민도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주식 투기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자기 행운을 테스트하면서 살아왔다. 주시장에서 지뢰밟기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FOMC 회의록 이쪽에서 우리 앞전에 그 어떤 FOMC 그 회의 끝나고 한 기자가 파월한테 이래 질문을 했어요. 파월한테 또 끝나고 나오니까 옆에 가가지고 저 파형. 그러니까 파형이 또 돌아서면서 왜? 기자가 그래요. 오늘 회의할 때 혹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론한 거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파형이 뭐라 했죠? FOMC 회의록을 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잘 기억하시는. 항상 그런 기사는 선을 딱딱 그어가면서 별표 치가면서 유심히 봐라 그랬죠. 그렇죠. 그게 딱 키포인트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파월한테 기자가 이번 회의할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거론한 거 혹시 있나요? 하니까 파월이 2월 22일 날 FOMC 회의록 보세요.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 말은 뭐죠? 그 말은요. 그전에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전에는 단호했죠. 금리 인하 생각하고 있나요? NO! 단칼에 잘라버려요. 이런 방법도 없어. 왜? 기자가 혹시나 헛된 망상할까봐 착각할까봐 단호하게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니까 회의록 보세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표현이. 그러니까 시장이 막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야, 조만간에 금리 인하 이렇게 거론하는 거 아니야? 뭔가 최소한 인하는 안 해도 동결이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인상은 더 이상 안 하는 거 아니야? 시장이 우호적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 결론은 2월 20일 날 FOMC 회의록을 봐야 되고 그걸 공개가 되면 시장은 글씨 한자 한자 체크를 해가면서 희망을 찾을 거예요. 희망. 무슨 희망?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파월이 10마디를 했어도 한마디에서 희망을 찾을 것이다. 그게 2월 22일 날 FOMC 회의록이다. 그러니까 얘를 봐야 된다. 그러면 또 중요 이벤트, 다음 주 있을 이벤트, 그죠? 2월 24일 날, 그죠? 2월 24일 하니까 뭐 생각나요?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1주년. 예, 맞아요. 그렇죠. 그 한 주를 일에 고민을 할 때는, 그죠? 내가 다음 주 어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고민하기 이전에 큰 이벤트부터 체크를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인데요. 1주년이 된단 말은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반의 승리죠. 왜? 1년이나 버텼으니까. 근데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3일이면 정복한다. 3일이면 초토화된다. 큰 소리 쳤는데 1년이 지나도 지금 공방전을 펼치고 있어요. 해소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똥줄 땡기고 힘든 건 누구냐? 푸틴이다. 그러면 1주년이란 의미,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그 1주년을 표현하면서 희망을 찾으려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1주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1년을 버텼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버틸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영토를 다 찾을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라 이야기해요? 할 말이 없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이런 게 더 많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결국은 할 말은 없어요. 그럼 할 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공격이죠, 공격. 우크라이나가 1주년에 대해서 자축 행사를 못하도록 오히려 갖고 있는 것 좋은 공세를 더 퍼부어 버려가지고 깽판을 지길 공산이 더 크다. 그래서 그 푸틴 얘가 2월 24일 날 전후로 해서 또 꼬장을 지길 공산이 있다. 아니면 또 핵폭탄, 안 그러면 핵잠 이런 거 이용해서 또 공포 분위기로 확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푸틴이 축보는 안 터뜨릴 것이다. 그러면 2월 24일은 좋은 건 하나도 없다. 똑같은지 나쁘든지 두 중에 하나다. 그죠? 그러면 쭉 생각해 보세요. 2월 24일 날이면, 그러면 2월 23일 날, 이런 날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왜? 24일은 몸살이는 날. 하면 내가 그
보유 종목이 확 올랐다 하면 따다다다 팔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고 2월 24일이 어떻게 되나? 뭔 일이 있나 없나? 이렇게 지켜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짜잘히 좋을 일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푸틴이 갑자기 평화협정하자, 전쟁 끝내자,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 이벤트는 2월 22일 날 FOMC 회의록 공개, 2월 24일 날 1주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다음 주에 가장 큰 핫 이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최소한 한 22일까지는 적당히 대응을 해도 23, 24 이때는 좀 몸살이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좋다. 이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체크포인트. 그리고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달러가 워낙 어떻게 보면 1,300원이 돌파를 당하는지 그 이하에서 노는지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 얘가 벼랑 끝에서 그죠? 벼랑 끝에서 칼춤 추고 있는데 그 옆에 일이 있어봐야 칼 맞을 일밖에 없어요. 그죠? 칼 들고 칼춤 추고 있으면 피해야죠. 멀리 떨어져야지. 그 옆에 자꾸 다가가가지고 고개 내밀어 봐야 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요, 왜 자꾸 이 주식을 하다 보면 큰 손실이 하고 망할 줄 알아요? 널뛰기를 일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이래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끝없이 원칙을 지키면 여기에서 10만 원 먹고 10만 원 먹고 10만 원 먹고 여기에서 10만 원 손실 나도 커버가 되고 이런 과정인데요. 이걸 자꾸 이래 하다 보면 간이 커져요. 그러다 보면 100만 원이 200 되고 200이 500 되고 500이 1000 되고 이러면서 점점 하다가 한 방에 빵 추락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첫째는 산을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걸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환율도 위험하고 금리도 위험하고 주변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고 이럴 때는 내가 다음 주는 전략적으로 방어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막 단타 치는데 익숙해져가지고 막 이래저래 막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된통 당한다. 그래서 항상 큰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큰 흐름. 그 큰 흐름에 내가 순응하고 자꾸 따라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몇 분 지났죠? 지금 38분 지났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고 지금 아주 논쟁이 가장 활발한 부분이 있죠. 나무와 숲 이전에 산을 봐야 된댔죠. 산이 불타고 있는지 어떻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공부. 그죠? 누가 거짓말을 시키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그죠? 휘둘리는 거예요. 아젠다 효과라 그랬죠. 프레임 효과라 그랬죠. 그건 주식시장에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내가 진실이 뭔지는 알아야 대응이 된다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리오프닝 한다니까 화장품주가 막 올라가요. 이거는 집단 체면이죠. 학습 효과고. 중국이 개방하면 화장품주가 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개미들이 막 달려들고 하니까 얘가 상승은 해요. 그렇지만 실제는 돈 버는 건 없다 그랬잖아요. 돈 버는 건 없지만 집단이 반응을 하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테마라는 거예요. 테마. 이때는 내가 적당히 먹고 빠져나와야지. 그죠? 실제는 돈 버는 거 하나도 없다. 그게 현실이다. 중국 사람들 더 이상 한국 화장품에 열강 안 한다. 그러는데 화장품주가 쭉 오르니까 뒤차 타고 가가지고 고점에 떡 잡았어. 그럼 얘가 쭉 빠져. 빠지니까 어떻게 뭐라고 해요? 개인들은 장투 물리 있으니까
그냥 에이 나는 장투하면 되지. 이러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테마는 테마로 끝내야지. 그죠? 그래서 현실과 주가는 틀리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은 거론할게요.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제 생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면 나는 너하고 생각이 틀려 이러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건요. 미국의 물가 요즘 그죠? 이것도 얘 때문에 엄청나게 자고 일어나면 떠들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 물가 걱정해주면 살았어요? 지구가 햄버거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면 모든 주식땡이는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걱정하고 살죠. 그게 아젠다 효과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하게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 자고 일어나면 이랬다 자고 일어나면 저랬다 거기에 안 휘둘리려면 진실을 알자는 거예요. 뭐가 속이고 있는 건지 뭐가 물가를 결정하는 건지 이것만 알면 산을 보는 거예요. 이 산이 불타고 있는지 아니면 단풍이 파랗게 물들이고 있는 건지. 불이 타면 도망가야 되고 주식 다 팔고 도망가야 되죠. 단풍이 물들면 김밥 싸고 배낭 메고 그 산을 향해서 놀러 가야죠. 즐겨야죠. 단풍놀이. 그래야 막 수익을 얻는 거예요. 단풍놀이를 갈지 도망을 갈지 산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산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사 같은 거 이런 거 다 버립시다. 다 기사 같은 거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 다 버려버리고 원칙을 한번 파고들자는 거죠. 원칙. 그러면 이 물가죠. 물가를 구성을 하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가의 항목 중에서 거진 한 33%를 차지하는 게 주거비가 차지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주거비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 경기.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주거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비싼 게 뭐예요? 그냥 집이죠, 집. 내가 장사를 한다.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 이 가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가게세죠, 가게세.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똑같아요. 이 주거비가, 이 물가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막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다. 그러면 경기가 화랑이고 막 하면 거품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이 끝없이 오르고 가죠. 코로나 유동성 장세일 때 주식도 폭등했지만 코인도 폭등했지만 부동산도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영끌 빚걸 해가지고 미친 듯이 집을 사들이고 난리를 지기는데 불과 1년 후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부동산 초토화돼 있죠. 그게 현실이죠. 그죠? 금매도 되게 많이 나왔나? 그렇죠. 막 대출 받아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오르는 속도보다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수요나 이런 것들이 금매가 나오고 갭 투자 이런 것들 절단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값을 내가 6억에 샀는데 6억에 사서 5억에 전세를 줬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 집값이 한 3억 8천이야. 전세비도 안 되는 깡통 전세라 그러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죠. 전 세계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 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다른 나라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인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개념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이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정점, 그러니까 22년 한 10월 이 경이
10월경이, 그죠? 우리가 막 어떤, CPI 지수 뭐, 9점 얼마 막 그런다고 했을 때가 끝없이 물가 막 쭉 가다가 막 끝없이 올라, 이 피크 칠 때가 작년 20일 한 10월경이죠. 이때가 거진 정점을 찍고, 그래, 또 조금 지금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데, 이게 한 6%대에서 쉽게 안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꼬물꼬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파르게 쫙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파월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2%대까지 떨어뜨릴 거다. 지금 6에서 놀고 있는데 잘 안 떨어져요.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와, 인플레이션이 또 고개를 쳐드는 거 아니야? 왜 안 떨어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에서 자고 일라면 하면서 톡 튀나가지고 이 6%대에서 계속 버틴다.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고금리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 올려야 된다. 이렇다 저렇다 떠들어요. 이게 현실이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아젠다 효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놈이 거짓말 시키는지, 어느 놈이 속이고 있는지, 산이 불타는지 단풍인지 잡으러 들어가자. 그게 공부다. 그게 산을 보는 거고, 내가 앞으로 주식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식이란 거는요, 끝없이 직선으로 오르는 법도 없고 직선으로 떨어지는 법도 없어요. 오르든 떨어지든 일정한 파동을 그리면서 오름세를 타든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든 이런 부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내 생각에 올해 전반기는 좋아. 최소한 지금보다 6월 30일은 지금보다 지수가 높을 것 같대. 뭘 근거로? 이런 근거로. 그게 전략이에요. 나의 기본적인 전략은 전반기는 6월 말은 지금보다는 훨씬 주식이 올라있고 좋을 것이다. 이게 내 딱 기본 구상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중간중간에 부침은 무시해야 돼요. 내가 딱 샀는데 떨어졌다. 손절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6월 말까지 들고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전제를 깔고 덤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 나서 1, 2% 빠지면 바들바들해가 이거를 손절하나 추매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다. 그는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스톱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2장짜리 딱 쪼기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주식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그죠? 재료를 사왔으면 그 재료가 각각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얘는 끓는 물에 삶아야 되고, 얘는 다져야 되고, 얘는 양념이 스며들도록 기다려야 돼요. 양념갈비 하겠다 했는데, 양념 쭉 갖다 놨는데, 갈비 또 꺼내가지고, 그죠? 1초 만에 엿다 탁 빼가지고 탁 구웠어. 그래나가 또 먹으니까 무슨 갈비 맛이 하나도 안 나냐? 뭐 이딴 갈비가 있냐? 뭐 욕을 해. 갈비 잘못인가요? 그 구워 먹는 요리 셰프 잘못인가요? 그죠? 갈비가 양념이 배게 될 수 있도록 숙성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구워야 되죠. 본인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넣었다 바로 빼가지고 구워 먹고 갈비가 이러쿵저러쿵 욕을 하면 누가 바보?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 그러면 그죠? 지금이 얘가 6%대에서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얘가 왜 이럴까요? 찾아봅시다. 물가의 정점은 어디라 그랬어요? 작년 한 10월경이었어요. 10월경에 피크를 치고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물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다? 주거비. 그죠? 33%를 차지하니까.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 일일이 막
뭐 한 420개인가 된다 하는데 이 모든 거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딱 큰 맥락을 보면 이 주거비 요것만 파헤쳐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데? 간단해요. 사람은요, 공부를 안 해요. 생각이란 걸 안 해요. 그냥 쉽게 월가에서 이랬는데 파월이 이랬는데 하면 그거를 성경 진리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그게 개미들 주식하는 사람들이 딱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잃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진실을 알고 내가 주식시장을 대응해야 보인다. 주거비가 뭐가 좌우를 해요? 주거비가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 칩시다. 내가 몇 분 남았어요? 12분 반. 네, 그 안에 끝낼게요. 조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가게를 해요. 내가 이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하러 가죠? 이 계약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 2년 전에 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전부 피크야. 가계세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비싸죠. 이때 내가 이 가게랑 계약을 쭉 했어. 뭐 한 15개 계약을 해놨어요. 하고 장사를 막 했어. 근데 중간에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뭐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 여러 가게가 막 망해요. 온데 빈 가게야.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빈 가게가 온통 빈 가게 이게 현실이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A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 가게를 운영을 했어. 운영을 했는데 내가 10억에 빌려서 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럼 이 가게를 10억에 다시 계약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주변 가게가 전부 빈 가게로 있는데 그러면 옆에 가게한테 물었어. 바로 옆에한테. 여기 가게세 얼마예요? 하니까 5억. 그래요. 5억요? 반값이네? 그러면 내가 5억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크게 어떤 가게, 어떤 계약 형태가 한 두 가지로 나눠요. 6개월 또는 1년. 보통 그게 이제 가게를 계약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6개월은 좀 그래 많이는 없고 대부분이 한 1년 계약이라고 해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다가 6%에서 막 머물러 있어. 근데 이 6%에서 머물러 있는데 쉽게 안 떨어진다고 짜증을 내고 있어. 왜 안 떨어지느냐? 주거비. 주거비가 쉽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얘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시기는 계산해 보세요. 작년 202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란 거를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올리기 시작했어요.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장사가, 침체가 막 오기 시작했죠.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한 거, 뭐 연끌, 빚걸 한 거, 거품이 막 빠지기 시작했죠. 갭 투자한 매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위기다 느낀 것은 금리가 인상되는 2022년 3월부터다. 그러면 3월부터 영향을 미쳤다 칩시다. 그러면 3월 이전에는 전부 꼭대기에서 다 계약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가게를. 그러면 올 3월이면, 그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올 3월이면 계약 만기가 돼요. 가게. 그러면 작년 3월보다 이번 3월 달에 내가 가게를 계약을 하면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싸겠죠. 당연히 싸겠죠.
싸다는 말은 뭐죠? 주거비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물가가 바라바라 안 떨어지고 막 머물러 있어요? 주거비가, 가계가 1년 계약이잖아요. 1년 계약. 1년 계약이니까 1년 계약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게가 1000개가 있다면 이 1000개가 똑같이 3월 1일 날 계약하는 건 아니죠. 어떤 가게는 3월 달, 어떤 가게는 4월 달, 어떤 가게는 5월 달 쭉 분산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죠? 매달 나눠가 1년이니까 12분의 1씩 재계약을 한다 칩시다. 가게가 1000개가 있으면 12분의 1씩 재계약을 한다 하면 3월 달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거비가 12분의 1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줄어들고. 그 말은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갈수록 이 주거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논리죠. 작년보다 지금 가계세를 더 비싸게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는 계속 떨어진다. 그렇지만 같은 날 동시에 모든 가게가 계약을 맺은 게 아니니까 12분의 1씩 계속 이 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급락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이게 기본적인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안 떨어진다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고, 불안하다, 위험하다, 정말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주식쟁이들은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인문학이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한다. 그러면 왜 물가가 6%에서 잘 안 떨어지는지, 주거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했어. 그럼 결국 뭐죠? 하반기 가면 갈수록 물가는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네. 그러면 주식이란 거는 본능적으로 점점 지금 모든 게 인플레이션, 얘가 모든 팩트인데 인플레이션, 주거비가 상승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달이 지날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깨우쳤어. 그럼 뭐예요? 주식은 올 6월 31일은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나는 베팅, 이게 나의 전략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올라가다가 스톱이 됐지 내려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상당 부분 지금처럼 5%야 고금리가 지속될 거다. 이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사느냐, 쫄딱 망하는 기업을 사느냐가 주식쟁이한테는 승패다. 결과가 그래 나오는 거죠. 기본 전략은 나는 상승으로 본다. 그런데 이 구간 동안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